범위 자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이 큰 의미가 없는 학교들 가운데 하나가 선정고, 숭실고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국어를 참 못해요.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되게 잘 나오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어머님들께서도 앞으로 경험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앞에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우선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책을 참 안 읽어요. 책을 참 안 읽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니 뭐 넷플릭스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영상 매체가 내용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진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수업할 때 왜 저희는 이렇게 패드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화면으로 보면 잘 안 보이고 지면으로 봐야 뭔가 좀 보이는 그러한 경우인데, 요즘 친구들은 지면보다도 패드로 수업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영상 매체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서량이 현저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로 좀 이해하는 부분이 적어서 독서량 적은 것이 결국에는 국어 점수까지 좀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 그거랑 이제 연결해가지고 두 번째는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어휘량이 굉장히 습득하는 정도가 적습니다. 특히 한자어가 나오면요, 이걸 몰라? 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좀 거부감을 가지고 이 단어 몰라요. 몰라서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특히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도요. 아이들이 수학 접근하는 방식은 되게 잘 알고 영어 단어도 되게 잘 아는데 그걸 우리말로 풀어주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설명했는데 그 우리말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어휘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전에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친구였어요. 한가람고 친구였는데 한가람고가 목동에서 그래도 자사고라서 아이들 공부 좀 하고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다고 들고 온 단어가 한자성어 감언해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손가락만 있으면 네이버가 알려줘야 고급 인력이 알려줘야 돼! 이러고서 이제 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이나 아이들의 현 주소가 한자어에 대한 어휘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내용이 굉장히 장문의 고전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문법 자체가 15세기 중세국어에 해당하는 문법을 아이들이 공부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한자어에 대한 거부감이 결과적으로 국어시험 점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가 어떨까, 어머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선 선정고부터 진행을 할게요. 선정고는 우선은 과중이 있는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 내에 학부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보내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학부열이 굉장히 높으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우선은 선정고랑 숭실고가 공통으로 같은 1학년 때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과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학교별로 내신 출제되는 경향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고, 숭실고 둘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교과서로 신사고 교과서 사용해요. 근데 저희가 15개정으로 바뀌면서 맨 처음에는 이 신사고를 잘 안 썼어요. 학교들이. 잘 안 쓰다가 지금 한 3, 4년이 지났죠. 개정이 지난 후로 3, 4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신사고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쓰는 추세가 좀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이 교과서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학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은 모든 교과서가 똑같습니다. 모든 출판사에서 나온 그 커리큘럼은 동일하나 각각의 출판사에서 수록하는 그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문학작품이다. 문법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사고 교과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다고 느낄 수 있느냐? 첫 번째, 문학이 많다는 것은 그 밑에 제가 써놨지만 어머니들 관동별고 기억나죠? 어머니들께서 고등학교 때 국정교과서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관동별곡 했던 요 전문이 사실은 11종 교과서에 딱 3 교과서에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명지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금성교과서 있죠. 그거랑 우리 선정숭실에서 사용하는 신사고, 그리고 천재 이성형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정말 그 마이너 교과서였어요. 정말 안 쓰는 교과서. 이렇게 3 교과서만 관동별곡이 전문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신사고인데 선정숭실 요거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문학의 내용이 많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 많다는 게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다른 교과서는 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략하게 갈무리 된 거 위주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으나 이 신사고는 줄글로 문법을 설명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굉장히 많고 다만 아이들이 개념을 설명하는 그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뭐 이해는 좋을 수 있으나 시험 범위 자체는 좀 늘어나는 그런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게 선정 순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선정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학교에 증언하면은 휴대폰을 다 폐쇄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드시죠?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살짝 꼼수를 좀 부릴 수도 있어요. 사실 공기계를 낸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냈지만 요즘 태블릿 PC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좀 이렇게 좀 활용을 한다든지 쉬는 시간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학교 내에서는 이런 학교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시험 범위의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그 신사고 교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과서랑 그다음 그 교과서에 출제된 작품을 근간으로 심화 작품을 프린트물로 배부를 해줍니다. 그거랑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이제 3월 딱 들어가자마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리고 여름방학 지나자마자 또 9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래서 1학기 때는 그 3월 모의고사 위주로 2학기 때는 9월 모의고사 위주로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4 정도 비율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꽤 높은 편이죠. 근데 요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어떤 식이냐면 사실상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올 게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적인 작품, 그러니까 잘 안 다루는 작품,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발매된 문학작품, 얼마 전에는 2015년에 출간된 소설이 일부 발췌돼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만큼이나 좀 지역적인 작품들이 고1 모의고사에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인데 그게 이제 한 40% 정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중에 변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 해석 위주로 그리고 또 출제된 모의고사의 문제를 좀 변형하는, 말을 좀 그냥 바꿔서 내는 그 정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고 들어갔던 내용이 매년 시험 범위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마다 이걸 그 교과서는 이 순서대로 진행한다기보다는 그 학년에 맡은 그 선생님이 원하는 부분을 일부 발췌해서 이번엔 저기, 저번엔 저기 이런 식으로 매년 시험 범위가 상이에요. 달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작품도 매번 다릅니다. 다만 혹시 지난번에 설명해 오신 분들 동영여고, 예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작품이 매년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매번 다르다 보니까 기출이 큰 의미가 없는, 얘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더 심화됩니다. 기출이 의미가 없는 게 범위만 따져봤을 때는요. 그렇게 하고 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늦게 나와요. 이게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은근히 부담이거든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늦게 나오고 얘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학교에 비해 재시험이 굉장히 잦아요. 이게 재시험 전체를 재시험을 본다기보다는 일부 문제 오류가 있거나 혹은 문제의 답이 2개 이상 있을 때 다수가 정답일 때 그 문제에 한해서만 다시 재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3차례 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1, 2학년 통틀어가지고 국어 과목은 사실 없었어요. 수학 1, 뭐 화학 2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과목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쨌든 작년에는 3차례 있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5차례 있어요. 네, 그만큼 재시험이 굉장히 잦은 학교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2학년부터 부교재의 비중이 굉장히 커져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교과서보다는 부교재에서 시험 범위가 출제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비율로 따져보면 교과서가 한 30%에서 40%, 그리고 나머지가 부교재에서 출제가 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교재도 매년 또 바뀝니다. 네, 그래서 기출이 의미가 좀 적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선정고 문제 그 출제 경향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거 1, 2, 3학년 전체 다루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1학년 위주로 제가 일부 발췌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사실상 난이도는 좀 무난한 편이에요.
무난한 편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내용이 많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객관식의 외부 지문을 활용한 문제를 통해서 좀 변별력을 주려고 합니다. 외부 지문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우리가 교과서나 추가작품 시험 범위에 있는 문학작품을 근거로 해서 그거랑 다른 새로운 문학작품을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국어 공부를 평소에 어떻게 해왔는지, 얼마만큼의 양이 좀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좀 무난한 그 난이도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등급을 좀 가르는 그런 시험이 1학년 때부터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보통 이게 3줄짜리 작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3줄짜리가 시조라는 갈래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주로 고전시로 배우는 갈래가 이 3줄짜리 시조예요. 근데 이 시조는 조선시대에 창작된 것만 해도 정말 방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선시대도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 위주로 사실 미리 좀 정리를 해야지, 요거는 내신 기간 한 달 동안 대비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대비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보기 박스에 또 다른 작품이 이제 수록이 돼서 기존에 우리가 배운 작품이랑 표현기법이 비교하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객관식에서 정답인 것을 2개 고르시오, 3개 고르시오, 이런 다답형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건 사실 객관식이라서 1번, 3번이 정답일 때 1번, 2번만 해도 사실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면 객관식 전체가 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주변 학교에서는 이렇게 2개 이상 골라라 라는 객관식 문제가 잘 안 출제되는데, 선정부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2개 골라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숭실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숭실고는 설명에 앞서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학교라고 해요. 1897년인가요? 그때 개교를 해가지고 어머님들 아시는 윤동주, 뭐 소나기 쓴 황순원, 이런 작가들이 이 학교 출신이래요. 근데 이제 윤동주가 원래 저기 평안도인가요? 제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북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 학교도 원래 이렇게 있다가 뭐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여기를 이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그 작가들에 대해서 좀 그 출신 작가가 굉장히 좀 빠방한 그런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수행평가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한 요만한 두께의 어떤 교재를 배부를 합니다. 거기가 숭실고 출신 작가들 위주로 쓴 작품들이 모여있는 약간 단편집 같은 그런 교재를 배부를 해놓고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1학년 내내 해요. 네, 그래가지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강한지, 그 본인 출신 작가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지 수행평가도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자, 교과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시험 특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명여고, 예일여고 설명회 할 때 사실 여고가 여학생들이 언어적인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타고 태어나기로 좀 상대적으로 높이 태어나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를 꽤나 잘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고가 이 국어 영어 과목에 있어서 등급의 격차가 굉장히 조밀하면서 그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숭실고는 남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상위권의 격차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으면서, 요거는 뒤에 가서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정확한 수치로 좀 보여주실 텐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에 있는 그런 어떤 격차가 굉장히 오밀조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어 등급 경쟁이 남학교에 비해서 치열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1학년, 지금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1학기 때 중간 기말도 그랬고요. 지금 2학기 중간까지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 수준을 파악을 못한 건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막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인데 까딱하다 실수 하나 해가지고 등급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지금 올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형태는 저희 지금 저기 명지고라든지 그쵸? 명지고라든지 뭐 예일여고 이런 학교에서 코로나 시작하면서 그때 막 우왕좌왕 하던 때 보이던 그러한 형태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수업을 많이 못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하다 보니까 난이도를 어떻게 내야 되지 우왕좌왕 했을 때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숭실고 1학년 시험에서 보인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아이들의 수준 파악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하지는 사실은 못할 수 있다. 아이들의 수준 요만큼인데 거기에 맞는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정말 공부한 친구들은 잘 보게끔 잘 등급을 맞게끔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파악이 좀 늦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단점이자 숭실고 좀 한계입니다. 그리고 2학년부터는 국어를 문학이랑 독서로 나눠서 2번 시험을 보게 돼요. 앞에 선전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도 그냥 국어 한 번 시험 보거든요. 근데 얘네는 2번으로 나눠서 2번의 이제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선전고에 비해서 또 남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국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드러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2학년 때 매년 그 부교재랑 시험 범위가 선전고랑 마찬가지로 또 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썼던 부교재 다르고 그 전년도 썼던 부교재가 계속 달라져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는 EBS 수능 특강, 올해 고3들이 하는 수능 특강 있죠. 그거랑 그리고 수능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또 EBS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서 교재에 부교재로 사용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자녀분들을 이제 숭실고 안에 보내신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부교재는 요게 아니고 다른 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몇몇 가지 문제를 인용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국어를 왜 고등학교 가서 막 헤맬까 했을 때 독서량과 두 번째가 어휘력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도 좀 인지를 했는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다소 출제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 한자성어 같은 거, 속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에는 다소 문제가 나와 있으나 실제로 학교 내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숭실고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다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언니 위에 속담 보시면 자는 호랑이 불치 묻는다 이런 거 애들 100% 몰라요. 무조건 몰라요. 그리고 뭐 무쇠로 갈면 바늘이 된다 요 정도도 사실상 아이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속담과 어휘력이 좀 떨어진다 아이들이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평가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였는데 어머니들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문학 지문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선택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 선택지의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고 쭉 무슨 말 하는지 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안 들어오는 그러한 문장이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역시나 좀 변별력을 주려고 한다. 대부분 이런 문제 빼고는 좀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편인데 어휘 문제에서 아이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조금 말을 어렵게 해서 이 친구도 문제를 풀 때 결과가 빚은 모순에다 밑줄 쳐놓고 이걸 아이러니라고 하는 건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푼 흔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지 말을 조금 어렵게 꼬아가지고 내면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숭실고도 선전고만큼은 아닙니다. 아닌데 재시험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학시험지거든요. 아이가 문제를 풀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시죠? 결국 이거 문제 답이 2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재시험입니다.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잦은 재시험이 숭실고 조금은 있는 편이다.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학교 설명 제가 마쳤고요. 그래서 국어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내신 수업
수업 위주로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그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과 과제와 그리고 그 안에 컨디션, 테스트 점수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그걸로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편이라 제가 이제 타이틀에 소통이 원활한 젊은 여자 강사다. 제가 또 장점이 저희 학원에서 유일하게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여자 강사가 저희 부산관에서 저희는 남자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별로 좀 자체 수업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인데요. 사실상 시중 교재들 뭐 되게 잘 나와 있죠. 근데 그 시중 교재들은 보편적인 중도를 지켜가지고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이 학교의 특징적인 부분을 뽑아내서 교재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 출판사에 들어있는 그 내용에 한 평균 정도의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시중 교재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저는 만들어내는 그 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만든 그 교재를 같은 작품이라고 해도 학교가 다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를 제가 진행을 하고, 요거가 너무 잘 안 보이시니까 저 앞에 데스크에 제가 샘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혹시라도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제집 같은 경우에도 자습서 평가 문제집 이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이고,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얘가 옳은지 그른지를 골라내는 그 과정이 다수 반복돼야지 결국에는 그게 좀 꼬여도 그런 정답을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를 어떤 정도에서 꼭 이런 문제가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에 해당하는 어떤 문제만 들어있는 게 자수 평가 문제집이라면, 학교에서 원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학교는 어휘 문제가 많이 나와. 이 학교는 외부 지문, 특히 시조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 이런 식으로 조금 학교별로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반영되어 있는 과제집이 배부가 됩니다. 다만 자습서 평가 문제집 오는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국어 커리큘럼 수업 3시간에 클리닉 1시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클리닉이라는 게 1대1 클리닉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1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진행해본 결과 1시간 턱없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질문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클리닉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잡아가는 게 클리닉 시간이라서 클리닉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사실 여기 2시간이라고 써놨지만 혹시라도 지금 저랑 같이 자제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께서 계신다면은 2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 플러스 알파로 이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모르는 거구나, 나는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구나에 대한 그 질문 방법부터 잡아가는 게 클리닉 수업이에요. 그래서 3시간 수업은 기본이고, 저는 좀 클리닉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고요. 이 1대1 클리닉이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 주변에 이렇게 시장 조사를 좀 해봤을 때, 사실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학원, 원생 국어 학원인데도 2,000명, 3,000명인데도 1대1 클리닉 합니다. 근데 원생이 이렇게 20명이라서 1대1 클리닉이 안 된다? 이런 학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주변에.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건 너무 기본인데,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해서 아이들 1대1 클리닉 당연히 진행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수업 당연히 진행해야 되니까 이 내용인지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강의실이 자습 강의실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면 그냥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디 빠지거나, 집에 가면 그냥 또 이렇게 유튜브 보고, 그게 사실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우리 오늘 컨디션에 맞춰서, 오늘 1시간 할 수 있는 컨디션이네, 자습을 1시간만 조금 더 하고 가자. 오늘 2시간 할 수 있는 컨디션이네, 2시간만 좀 하고 가자 해가지고, 요 강의실이 국영수 수업 듣는 모든 친구들 수업 끝나고 나서 자습하는 강의실이에요. 그러면은 꼭 굳이 국어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저나 아니면 다른 수업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상주는 못합니다. 사실 저희가 수업을 해서 상주는 못하지만 중간중간에 돌아다니면 질문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잘 질문 못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좀 뽑아내는 편이에요.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러면서. 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을 수 있는 스터디 카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학원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는 말씀으로 국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